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어느 실내 수영장에서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온 미녀 작가들을 못 들어가게 한국 직원들이 막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서 외국 미녀 여성들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과연 이 네덜란드 미녀 작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렉셔리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작은 방송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고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끝없는 요청을 받아 저희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획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한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지도와 문화 콘텐츠가 엄청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저희 네덜란드에도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서 요즘 네덜란드에서 가장 핫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에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한국 음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도 한류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한류가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그런 이유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편성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나 콘텐츠가 아니라 아직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 수 없던 모습들과 한국이란 나라의 산속에 있는 로컬 모습들을 집중 촬영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저력을 알아보자는 생각에서였어요. 촬영 전에 사전 답사를 다녀와야 해서 저희 작가 업무를 보는 팀원 2명과 함께 한국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정말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요즘 엄청 유명하고 인정받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가기 전부터 엄청 치열했거든요. 요즘 한국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방송사에 있는 많은 작가들 중에 제가 선택받아 출장을 갈 수 있을까 싶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도 선후배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한국에 답사를 가겠다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뽑혔답니다. 제가 그래서 뽑힌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퇴근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전답사 작가로 뽑히자 함께 일하던 다른 작가들의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평소에 나처럼 열심히 일했었어야지 하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를 포함한 작가 2명까지 총 3명이 함께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전에 작가들이 미리 한국에 촬영할 대본과 스케치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으로 사전 답사를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한국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요.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대감이 더 커졌었어요. 한국에 가면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많이 들었고,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해서 저희는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가들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웅진플레이라는 곳에 실내 수영장을 갔다가 엄청 민망한 일을 겪었었고, 또 지하철을 탔다가 네덜란드와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몸에 배워온 습관 때문에 엄청 민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동료 작가들과 수영장에 갔다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래도 외국에 나왔는데 하루 정도는 휴가처럼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실내 수영장을 보게 되었고,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동료들과 가기로 했었어요.
수영장 로비에서 저희 앞에 어떤 한국인 남성분들이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앞에 있던 남성분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보더니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외모에 또 한국 남자들이 반한 모양이네 하면서 오히려 슬쩍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영장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여기를 들어오시면 어쩌냐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수영하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반문했더니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연신방방 뛰며 얼른 나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방방 뛰는 수영장 직원 뒤로는 나체로 돌아다니는 한국인 남자들이 보였는데요. 저희와 눈이 마주친 한국인 남성분들은 산에서 마주친 호랑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영장 로비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남자가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여성이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냥 한국인 남성분들을 뒤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가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동하고 심지어 샤워실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거든요. 네덜란드 수영장은 공공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거의 모든 공공 수영장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샤워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서 발가 벗고 돌아다니다가 웬 외국인 젊은 여성 3명과 눈이 마주쳤으니 한국인 남자분들이 기겁하며 놀랐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는 다 얼굴이 빨개져서 민망해 혼났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수영장에서 한참 놀고 나와서 다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했었거든요. 당연히 지하철에 내려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하로 걸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은 지하철을 타러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대체 무슨 냄새가 날 거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네덜란드 지하철은 한 계단만 내려가도 뭐랄까 시큼하고 찌릿찌릿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덜란드를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에 견디기 힘들어 할 정도니까요. 네덜란드에는 공공 화장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보이는 게 공공 화장실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네덜란드인이라 좀 민망하고 부끄럽긴 하지만요. 저희 네덜란드 사람들은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자주 감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감고는 감질 않거든요. 샤워는 해도 머리는 안 감고 보통 가끔 미용실을 가면 그때 감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중년 여성분들은 미용실을 다녀온 날이면 머리에 비닐 모자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오랜만에 손질도 하고 머리도 감았는데 망칠 수 없다면서 머리 한 날은 비닐 모자를 씁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오래 살아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씻지도 않고 집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러 뛰어내려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면 항상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 특유의 양파 썩은 냄새 비슷한 게 여기저기 나고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 지하철은 진짜 역한 냄새들이 많이 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쾌적하다 못해 무슨 대형 쇼핑몰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오죽했으면 지하철 타러 갔다가 쇼핑하면서 구경하느라 온 시간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한국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냄새와 빈대 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사람들도 지하철에 많고 고약한 냄새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일부 네덜란드 여자들은 이런 냄새 때문에 향수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향수 냄새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아요. 쾌쾌한 화장실 냄새 씻지 않아서 나는 양파 썩은 냄새, 그걸 감춰보겠다고 뿌린 향수 냄새 아주 대환장 파티죠. 근데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쾌적한 상태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덜란드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호텔은 종로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 직장인들이 주로 많고 또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한국의 영화사 작가로 일하는 분이 종로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숙소를 종로에 잡았죠. 저희가 아마 종로에 도착한 시간대가 딱 퇴근 시간과 겹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직장인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 그 누구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지 않더라고요. 간혹 길을 가다 골목이나 외진 곳에 있던 흡연 부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평소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담배 연기가 늘 저에겐 괴로웠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대마초 같은 마약을 피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대마초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쇠고랑 차고 잡혀간다고 하던데 네덜란드는 보통 5명에서 8명 정도 모여 파티를 하면 그중에 2명, 3명은 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대만 돼도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한국처럼 잡혀가거나 하지 않아요.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를 제가 다 들이마시게 되어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흡연 부스에서 밖에서 피우던 분들도 저희가 그 앞을 지나가자 담배를 뒤로 숨기고 재빨리 흡연 부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도움을 주겠다던 영화사 작가분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은 요즘 길거리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라면서 안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마 만날 수 없을 거라면서요. 네덜란드에서는 집 아니고 어디고 말도 못하게 흡연을 하거든요. 방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발코니에서 많이들 피워요. 아기와 함께 있는 엄마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흔하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뻑뻑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저희 네덜란드 이야기를 한국 작가분께 해줬더니 한국 작가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신은 네덜란드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매너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네덜란드인으로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그렇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분명 큰 싸움이 날 만한 일이라면서요. 더군다나 아기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생기면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끊는 게 한국이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제가 네덜란드인이지만 한국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 작가분이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 연락한다고 하고는 가셨는데요. 저녁에 다시 만난 작가분은 꽤나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뼈 해장국 난생 처음 들어보는 메뉴에 저희는 아리송했었는데요. 뼈로 해장국을 만든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작가분의 안내로 식당에 도착해서 작가분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었는데요. 음식을 보고 온 저희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국인 작가분을 올려다봤죠. 저희의 표정을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왜 그러냐면서 이거 엄청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음식은 다 찌그러진 냄비에 뭘 섞은지 모르겠는 빨간색 국물이 보였고 국물 위에는 길에서 흔히 보이는 풀떼기를 뜯어다 올려두었고 풀떼기 밑에는 뼈만 앙상한 뼈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사람이 먹는 음식인 건가 싶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에 저희 동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었는데요. 저희를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요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뼈해장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돼지뼈를 사용하여 만든 국물 요리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는 데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서 고된 일을 했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던 날이면 한국인들 많이들 찾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뼈해장국 홍보대사처럼 효능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해장국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물과 영양소들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주로 돼지뼈를 이용해 만들어서 칼슘과 인, 단백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더군다나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기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겐 영양 공급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럼에도 이상한 비주얼에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때 한국 작가분이 뼈에 붙어 있는 살점을 떼서 저희 접시 위에 조금씩 올려주셨었어요.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말이죠.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터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접시 위에 올려진 살점을 먹었는데 맙소사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코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사라졌죠. 옆에 있던 동료한테 이거 은근 맛있지 않아라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손으로 뼈조각 들고 쪽쪽 빨아먹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내일은 한국인 작가분이 본인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 주겠다고 하고는 저희는 내일을 약속하고 헤어졌는데요. 한국인 작가분도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도 숙소로 이제 가자고 하고는 길을 걷다가 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빛나는 밤 거리에 저희는 눈을 빼앗겼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으슥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빛나는 한국의 밤거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송했더니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얼른 숙소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네덜란드는 낮에는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였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오기만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밤에는 혼자서 함부로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범죄자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아서 쉽게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지어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오밤중 여자 3명이 미친 사람들처럼 웃으며 어두운 밤길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네덜란드에 있는 동료들이 봤을 땐 우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고 한국인 작가분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저희가 있는 호텔로 픽업을 오려고 했는데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급하게 생겨서 보내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찾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숙소를 나와 도로를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한 꼬마 아이가 제 치마를 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그 한국인 꼬마 아이에게 왜 치마를 잡은 거니? 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꼬마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신호등에 빨간 불을 가리켰는데요. 아마 빨간 불인데 왜 건너려는 거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민망해서 고맙다고 하고는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사실 네덜란드는 무단횡단이 거의 습관이거든요. 신호등이고 뭐고 일단 내가 도로에 왔다면 그냥 건너는 게 일상이에요. 오히려 빨간불일 때는 뛰어서 건너는 거고 녹색불일 때는 천천히 건너는 거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외국인이 무단횡단하는 걸 본다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네덜란드 사람일 정도로 무단횡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너려다 한국인 꼬마 아이에게 혼쭐이 났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한국인 작가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도착한 아파트 집마다 도어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 않고 호텔에나 가야 가끔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았어요. 네덜란드는 어느 건물이든 모두 현관문들은 다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해야 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집 열쇠부터 회사 열쇠까지 많은 열쇠들을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식 가정집은 그 집 안도 몹시 쾌적했는데요. 일단 바닥에 두꺼운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아서 놀랐었고 그냥 맨 바닥인데도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져 놀랐었죠.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지 되게 신기했는데 네덜란드는 두꺼운 카페트를 대부분 거실 바닥에 깔아놔요. 왜냐하면 한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녀서 집안에 굉장히 먼지도 많은데 한국 가정집은 맨발로 거실을 들어왔는데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동료가 머리가 자꾸 가려운지 계속 긁더라고요. 한국인 작가분은 샤워실이 있으니 가서 머리를 감으셔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동료는 괜찮다면서 거절을 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긁더라고요. 저희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잘 안 감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빈대나 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이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을 정도죠. 머리에 이도 많은데 빈대도 득실득실해서 빈대에 온 몸이 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듣던 한국인 작가분은 네덜란드가 정말 그런 줄 몰랐다면서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상자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빗이 있었는데 어찌나 촘촘한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를 긁던 동료를 한국인 작가분이 불러서 앉아보라고 하더니 그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머리를 빗었더니 이로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뭐가 떨어지니까 한국인 작가분도 놀랐는지 맙소사 하더니 우릴 보더니 한 명씩 대기하라면서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3명 모두 머리를 그 빗으로 빗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머리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한국인 작가분은 맙소사를 외치면서 청소기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이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 머리를 빗은 빗은 자신의 할머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물건인데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머리에 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참빗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빗인데 빗살이 성긴 얼레빗으로 머리카락을 대강 빗은 다음에 참빗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에 때나 빗음. 이와 같은 해충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썼던 거라더군요. 머리를 빗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서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할머님의 소장품이었다고 하는 걸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분은 제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건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이 선물로 하나씩 사주겠다면서 돌아가는 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가서 저희를 보고 머리 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괜찮다고 했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얼른 머리 감고 나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참빗으로 머리를 빗을 거라는 말에 저와 동료들은 화장실로 직행해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었습니다. 불끈하는 한국인 작가분을 보니까 늘 선하고 착했던 한국인들도 화가 나니까 무섭네 싶었네요. 한국에서 지내고 다시 돌아간 네덜란드에서의 삶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아마 내년쯤에서 한국으로 건너갈 참인데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작가분과도 친해져서 내년에 간다고 말했더니 머리 꼭 감고 오라고 하는 거 있죠.
여하튼 저희는 한국에서 살아갈 모습에 매일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방송사에서 작가로 근무하던 미녀 작가들의 한국 사전 답사 여행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한국이라고 적혀 있네. 요청해 주신 대로 해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나를 엿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프랑스 여자 로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끼게 된 환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경험이었어요. 어째서 유럽은 한국을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한국이 더 잘하는 것들을 단순히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겼던 경험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협업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도 잘 통하고 착하고 순한 매력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도 이제 30살이 넘어가고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혼을 마음먹고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식 다음날 미리 예약해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요. 저는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그렇게 계획 있게 하는 여행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신혼여행이니만큼 짜릿하고 즉흥적인 것보다 미리 준비되고 안정적인 여행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여행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맡겼습니다. 남편도 신혼여행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하지만 공항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다소 빠듯하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했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요. 저희는 분명히 어제 예약 확인 문자도 받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목소리가 커졌고 저희 부부는 바로 블랙 컨슈머 취급을 받았어요.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고 항공사 사무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비자들보다 직원들의 권리가 너무 높다 보니 정당하게 항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취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결국 항공사 사무실에서 더 높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희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생각했고 관련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엔지니어를 호출하더군요. 2시간이나 지나서 결국 엔지니어가 오더니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결국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희를 포함한 몇 팀들의 예약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는 출발한 뒤였죠. 너무 화가 났고 항공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항공사에서는 비행기표 환불과 더불어 미리 예약해둔 호텔들과 여행, 상품들에 대한 취소 비용까지 다 지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에 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항공사에서 해주기로 했던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항공사에서 새로운 비행기표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유럽의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일단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관대한 척하면서 베풀어주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말이죠. 참 피곤한 일이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받아야 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항공사에서 제안해준 무료 비행기 티켓 제공이라는 보상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작위 즉흥 여행을 생각했어요.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공항에 가서 당장 떠나는 비행기표를 달라고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요. 평소에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여행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런 식으로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신혼여행이지만 그런 여행도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럼 지금부터 가장 빨리 떠나는 비행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발급해준 비행기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의 목적지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봤자 유럽의 다른 나라 중 한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더 솔직한 마음으로 멈칫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는 했고 최근에 프랑스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음악이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저도 BTS를 알기는 하지만 그들의 팬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던 나라예요. 내가 가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도착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했던 저희 부부는 한국의 첫인상을 보고 기대가 되었거든요. 유럽에서도 각 나라들의 국제공항을 다녀보면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공항을 어떻게 건축했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를 보면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나오니까요. 한국은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가장 첫 인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계획 없이 왔던 여행이라서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에 깜깜했습니다. 둘 다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남편 친구가 예전에 한국을 다녀왔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해보라고 했고 그 친구는 다행히도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지금 상황을 설명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그 친구가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한국에 온 게 그렇게 웃을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 가게 된 것은 일단 축하할 일이지만 신혼여행을 그런 식으로 가다니 웃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며 웃은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니까 마음 편하게 여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공항 건물 내부에 서울로 가는 버스 티켓을 살 수 있는 창구가 보일 것이고 거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좋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공항에서 버스 티켓을 사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표에 적힌 플랫폼 번호나 안내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공항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서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나란히 앉은 저희. 오른쪽에 혼자 앉아있는 젊은 한국인 여성이 영어를 쓰는 저의 말을 듣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자는 참견하려는 건 아닌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런 계획 없이 한국에 온 게 맞냐고 묻더군요. 저랑 남편은 그동안 프랑스와 유럽에서의 경험에 빗대어야 이 여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길거리 영업사원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와 바가지 요금을 곁들여서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것 말이죠. 저희는 그래도 그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영업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었기에 이것저것 한국에 대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말들에 빠져들었고 한국 여행에 대한 방향성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긴 대화를 했지만 그녀는 저희 부부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녀가 정말 순수하게 저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걸어주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젊은 한국인 여성분에게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깔깔 웃으며 자기도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영업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다며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으며 앞으로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선의로 다가오는 일을 경험할 텐데 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노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나가면 선의인 줄 알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와 남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럽인을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그럴 필요 없다며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있는 법이고 자기는 이제 그런 것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나중에 프랑스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한국인들을 보면 그때 한번 나서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말투는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길거리 영업사원들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행위를 보면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공항과 더불어 처음 만난 한국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며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만이 선진국이고 유럽 사람들만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좁았구나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요. 서울에 도착해서 그녀가 알려준 대로 괜찮은 호텔을 추천받아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호텔 리뷰들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한 번씩 살펴보고 예약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스스로 한국에서 호텔을 잡을 때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이야기들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밤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밤인데 사람들은 나처럼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고 온갖 조명들로 길거리는 화려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저희는 위압감도 느꼈어요. 프랑스의 밤거리는 술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술집들도 밝은 조명보다 어둡고 음침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꾸며놓은 밤거리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와봤던 남편의 친구가 그냥 더 설명할 것 없고 돌아다니야 보면 한국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밤거리를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며 옆으로 고개를 막 돌리며 길거리를 걷다가 그만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말았고 남편은 저보다 조금 뒤에 있어서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을 테죠. 저는 바로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그런지 손목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내려서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저와 남편에게 연신 사과하며 병원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타라는 의미는 알았으나 정말 이 차를 타도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상황임을 눈치채고 병원으로 데려다 준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비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유럽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이죠. 사고를 내놓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때문에 그 차에 타도 되나 매우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버스에서 만났던 젊은 한국인 여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요. 역시나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50대로 보이는 신사다운 한국인 운전자는 연신 미안해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다친 데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요.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나열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통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도 안 보고 막 뛰어들었던 상황 같아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탑승한 지 10분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병원이 보이더군요. 못해도 30분은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손목을 여기저기 만져보시고 엑스레이 촬영도 마쳤습니다. 뼈는 이상 없고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원하면 붕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병원비를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며 카드를 꺼내들고 수납 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그 점자는 한국인 신사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급하게 뛰어든 것이고 솔직히 내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차량이 살짝 찌그러진 것 같은데 비싼 병원비는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할 테니 차 수리만 직접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신사는 손사래를 치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병원비도 비싸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신사라고 잘못 알려진 프랑스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서 행동할 텐데 진정한 한국의 신사분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셨고 한국 여행 중이라고 말했더니 여행 중에 이런 일을 당해서 더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면 사후 처리를 약속한다며 명함도 주셨지만 저희는 한국인 신사분께 더 이상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만이 오직 선진국이고 안전한 곳이고 사람들도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이었죠.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저희는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병원에 갔던 것도 그래요. 별다른 대기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끝났어요. 프랑스나 유럽이었다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어째서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보다 더 잘 되어 있는지 영문을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으로의 신혼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늦은 저녁은 물론이고 새벽이 되어서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이 안전한지 모른 채 한국을 방문했던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늦은 밤 위험에 처한 여성을 보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반응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리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호주는 세계 강대국으로 많은 호주인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호주인이라는 것 하나로도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우연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주의 한 주 크기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신기하게 다가왔던 사실은 그 작은 나라를 방문한 후 빠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부심을 가질 만큼 좋은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여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중 안전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호주가 안전한 나라인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공감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다면 더더욱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호주는 마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범죄가 판치고 총기나 강도, 그리고 마약이 즐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전 세계로 방영되는 TV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실제 호주의 현실이라면
정말 호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전 반문하고 싶어요. 영화나 TV에서 보는 내용과 현실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호주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나라이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이민을 선호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만약 TV나 영화처럼 범죄가 판치고 위험성이 높은 나라라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물론 호주가 세계적으로 볼 때 범죄율이 높은 건 인정해요.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 호주 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져 몇몇 거리를 제외한다면 늦은 시간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특히 다운타운으로 불려지는 대도시를 살펴보면 해가 진 이후 거리를 활보하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건 영화 속 장면과 비슷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많은 인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따라서 상식이 벗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건 예측이 어렵고 예방할 수도 없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건 호주는 공권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범인이 경찰을 따돌리고 경찰에게 총을 사용하는 범인의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호주에서 경찰을 피해 범인이 도망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경찰의 표적이 되었다면 수백 대의 경찰차는 물론 헬기가 동시에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가끔 TV에서 현장을 중계할 정도로 공권력이 강한 나라라는 자부심은 호주 시민으로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해요. 특히 호주는 개인 생활을 존중해요. 사적 영역은 참견을 하지 않고 관심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범죄를 비롯하여 사회 규범에 어긋난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신고하여 호주인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호주의 문화죠. 호주에서 범죄율이 높은 건 노예 시대부터 이어진 사회적 하부 구조에 따른 것으로 흑인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흑인이 범죄자가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 상대적으로 위험한 흑인 밀집 지역, 히스패닉 밀집 지역이 아니면 안전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늦은 밤 다운타운 등의 대도시 중심가를 활보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거든요. 물론 밤거리 문화가 활발한 곳은 예외예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밤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전 호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밤 문화가 활발해 안전하다 생각되는 시드니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아주 늦은 밤도 아니었어요. 8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다른 도시라면 이미 이 시간에는 급한 일이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미 말했으니 더 이상 설명은 불필요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여긴 시드니였어요. 호주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밤문화를 즐기러 오는 곳이죠. 저도 자주 방문하는 곳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때로는 혼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들리는 곳이에요. 방문을 하면 주로 저녁 8시에서 9시를 조금 넘기는 시간까지 밤 문화를 즐기고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 형식이죠. 그날도 8시를 넘어가는 시간이라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름을 막 지나가는 시점으로 해가 길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죠.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온 그들은 나에게 칼을 들이댔죠. 제 명품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보다 더 능수능란했어요. 자연스럽게 어깨를 끼며 저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우리는 너에게 상처를 입힐 생각이 없어. 그냥 네 돈과 물건만 가져가면 끝이야. 저는 그들의 말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몸에 가까이 있는 칼 때문에 두려워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강도들은 제 명품 가방과 핸드폰을 가지고 달아났죠. 저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했고 씁쓸한 마음을 애써 뒤로 한 채 위험한 길 구석에 혼자 남겨졌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도로변을 걷다 어느새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강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주에서 늦은 밤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깨닫기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밤거리 문화가 활발한 곳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호주인에 대한 자부심이 한풀 꺾였어요. 우선 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만 또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상 예약할 수 있는 비행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하는 것만 가능했어요. 호주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은 대략 10시간이었어요.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 써야 했죠.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 많은 시간을 한국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욕심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해야 시간을 내 먼 여행을 한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힘든 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건 새벽 시간에 도착해 저희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전 선진국이고 많은 발전을 한 호주에서 이미 밤에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호주의 한 주보다도 훨씬 작은 이 나라에서 안전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방면에 알아보니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한 번에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해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다방면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실제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했을 때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천국제공항은 상당히 분주했어요. 세계적 수준으로 견주어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넓은 공항은 깨끗했고 안전했죠. 하지만 제가 머물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아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가 어두운 한국의 밤거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숙소를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죠. 전 저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여긴 공항이고 공항 바로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인천공항의 가장 마지막 문을 열었어요. 그곳은 이제 공항 아닌 버스와 택시 승용차가 다니는 길거리였죠. 공항 바로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죠. 두근거리던 마음은 이내 잠잠해졌어요. 해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 찼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전 안전하게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서울의 밤거리는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마치 호주의 시드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불빛은 모두 켜 있었죠. 상당히 발전한 도시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도 볼만했어요. 창밖을 응시하며 무사히 도착한 걸 스스로 칭찬하고 있을 때 혼자 길거리를 거니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안전하다고 느꼈던 호주에서 강도를 만났던 기억은 아직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혼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시드니에서 혼자 거닐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안전하다 생각한 그녀도 이 밤거리를 꺼내는 거겠지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와 같은 일을 당한다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녀도 저처럼 꽤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으며 다시 용기를 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몰랐지만 이대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 생각해도 주위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외투를 들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거닐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급하게 호텔 로비로 내려간 저는 호텔 직원에게 밖에 위험한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 모습과 다르게 한국의 호텔 직원은 저를 차분하게 쳐다봤어요. 마치 그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밤 12시가 지나 밤거리를 거니는 여성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타인의 안전에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호주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준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이상하게 이 상황에서 다시 호주에 대한 그리움, 자부심이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위험한 여성을 도우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에 단호하고 짧게 저는 제 의사를 한국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호텔 직원은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호텔 직원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직원도 여자였기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을 도와주러 나갈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밤거리를 거니는 그 여성의 안전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했어요. 심지어 그녀를 돕겠다는 제게도 무심했죠.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하다는 그 호텔 직원의 말을 들은 전 그녀의 바람대로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방금 전에 했던 말보다 더 크고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호텔 문 밖으로 나가 그 여성을 때리고 이 호텔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안전과 호텔의 대처를 따지고 물을 거라고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보던 호텔 여직원은 오히려 저에게 함께 그 여자에게 가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랐어요. 저도 여자였고 호텔 직원도 여자인데 밤거리를 거니는 사람도 여자였거든요. 여자 셋이 이 밤에 길거리에 있는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런 저의 불안함을 눈치챘는지 호텔 직원은 또 다른 호텔 남자 직원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호텔 직원 2명은 호텔 앞에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아직도 그녀는 제 호텔방에서 내려다보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여기는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자는 저희 말에 밤거리에 있던 한국인 여자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뭐라고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시간은 밤 12시를 넘은 시간으로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한국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호주처럼 총기가 소지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몇 주만 밤문화가 활성화된 것과 다르게 한국의 모든 도시는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죠. 특히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늦은 밤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조차도 신기한데 여성 혼자도 가능하다니 세상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눈앞에서 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막바지에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느꼈던 건 밤에도 상당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낸다는 점이었어요. 호주와 다르게 밤늦게까지 문을 연 곳도 많았거든요. 물론 한국이 밤에 안전하다는 걸 알았지만 생각처럼 실천으로 옮기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다 여행 마지막 날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언제 여행 올지 모르니까요.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보다 용기를 내보는 게 좋다는 결론이 들었죠. 그렇게 밤에 가본 곳은 동대문이었습니다. 밤에 더 활발하게 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곳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밤새 맛있는 식당들이 문을 열었어요. 쇼핑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팔거나 옷을 샀죠. 여자 혼자 다니기도 했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붙잡고 밤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았어요. 어른들은 위험해도 밤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죠.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위험한 걸 볼 수 없으니까요. 그제서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밤거리에 혼자 있는 여성이 위험하다며 경찰에게 신고하기를 원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